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수회담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전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가 됐는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한 국민의힘,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입법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 여당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켜서 기존의 검찰이라든지 경찰, 공수처가 아닌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뜻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흠결이 있다거나 이런 비난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실치사 관련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첨언할 것은 공수처는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검찰에서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또는 검찰이라는 그 수사하는 대상이 수사하시는 분이 또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수사, 요새는 수사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하는 게 정치적 도의에 맞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할 거면 차라리 공수처라는 게 이러해서 본인들이 믿을 수가 없다. 즉 공수처 잘못 만들었다는 걸 자인한 다음에 추진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협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된 지 1시간 만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보 의지가 있으니 합의 처리를 하자. 일부 양보 의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은 지난해 10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져 있어서요. 이제 처리 기한이 도래를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갑자기 말하자면은 별로 신뢰하지 않던 공수처에 대해서 갑자기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못 믿다거나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수근 상병, 최수근 해병의 이 특검 부분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경북경찰청에서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7개월이나 지금 위험해되고 있고요. 공수처도 따지고 보면 이게 민주당이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수근 상병의 진상조사 부분들, 이 죽음에 이르는 순직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사 외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수근 상병의 죽음 속에서 1사단장부터 고위 장성들, 이 사령관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라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특히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면서 완전히 이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수사 외압의 이 정점에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권력의 이 정점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공수처가 이 수사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 7월 되면 지금 디지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소멸이 됩니다. 증거가. 그랬을 때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7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금 5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하면 90일 안에 이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통해서 털어야 국정의 괜한 오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해병이 어떻습니까? 해병이 계속해서 불명예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인데 지금 장병 잡는 해병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어떤 정상적인, 특히 해병의 정상적인 군 어떤 체계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털고 가자. 그런 의미가 큽니다. 예,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요.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과거 발언을 다시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일단 대통령실 반응이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도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은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요. 방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은 모두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결국 못 믿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좋아하면 특검청을 만드세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수사기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의 논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그동안의 특검의 사례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입니다. 특검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말로 특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를 기존 수사기관에서 잘 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특검 만능론에 빠져서 말도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사건 자체가 다 다른데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어떠한 프레임에 빠져서 정치 공세에만 몰입한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받든다는 민주당의 그런 대의 명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다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그렇죠. 이거는 재표결을 들어가야 되죠. 이게 21대 10번을 채우고 이제 대통령께서 만일 하신다면 그런 이제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2년 안에 하신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은요. 저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여야 협치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지켜 세우는데 이거는 본연의 문제는 이제 유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유가족들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이 했던 독소정해라고 지적했던 독소 조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유가족들도 굳이 그러면은 그거를 양보를 하고 빨리 합시다. 라는 부분들을 여야가 존중해서 협치가 이룬 것인데 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최혜병의 유가족들이 이 특검을 처리를 안 하기를 원할 것인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협치를 하게 되면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나고 오고 여당에서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해줬다고 해서 최수근 상병을 적당히 하지 않는다. 이거는 협치의 산물이 아니라 야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 털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제 의결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23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재의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범야권의 의석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재의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민주당에서는 좀 기대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분들의 표를 좀 기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표단속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의 낙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낙천자가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어제 표결 결과도 보면 원 소속이 민주당이거나 지금도 민주당인 분들 중에 10여 명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희가 113석으로 돼 있는데 저희의 표단속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뭐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전자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서는 야권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윤석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범야권에서는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이게 재의결 통과가 안 돼서 폐기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야죠.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쟁의 문제로만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해병의 명예도 있고요. 특히 해병, 장병, 젊은 한 사람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간다. 정치적으로 협치라는 이름하에 야합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2대는 다시
뭐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22대는 21대보다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고 강력하게 갈 공산이 커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산수가 되시면 21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표결에 재의결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이 나갔지만 재적은 과반, 출석 의견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민주당만 있으면 거기에 출석을 3분의 2만 하면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다 들어오는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낙천자, 민주당에도 낙천자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21대 때 국민의힘 한 110여 명 정도의 의원 중에 낙천자가 한 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18표 정도만 말하자면 무기명 통해서 제2의결 표결해서 반대 입장을 표결한다면 솔직히 이번에 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이 만에 하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법부에서 튕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국정 운영에 큰 혼돈을 맞이하면서 22대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 한번 잘 계산해 보셔라.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는 서영주 대변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재의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또 다른 얘기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할 걸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또 네. 봐야죠. 의석수도 다르고요. 방금 전에 산수 얘기를 하셨는데 산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열매석이 빠지면은 저희 쪽 표는 훨씬 더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계산을 안 한 채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것 또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또 엮어서 공세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 거고 22대 국회에서 그럼 다시 또 한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순직한 최수근 상병을 위해서 이러는 거냐? 거기에 대한 분명히 물음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해병의 명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한 순수한 뜻으로 지금 특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가라고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꾸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핵심 피의자를 보냈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해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 특검이 들어오는데 계속 거부권을 하고 국민님들 이걸 막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 뭐가 있나?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께서 저 떳떳합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럼 여야 간의 독소장 부분들을 해결하고 받으시죠. 분명히 이 민주당이 이 정치적 공세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로 정면 승부를 하면요. 국민들이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자꾸 도망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영수회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이제 좀 협치가 되나 싶었는데 다시 특검법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2차 영수회담 이런 것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연금 개혁안 같은 민생 법안들도 폐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옵니다. 예, 걱정되는 사항이죠.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의석수를 가지고 근육 자랑만 한다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협치라는 구호를 저희가 밀고 나가야 하느냐 그런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같이 협력해서 국정을 끌고 가고 싶어도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 상정을 하고 또 나와서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당의 뒤를 때리는 이런 방식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고수를 한다면은 저희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결국 표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물론 저희가 부족해서 총선 의석수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이런 상황이 오긴 했지만 그럼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선거는 뭐 안 하는 거냐 앞으로. 분명히 합니다. 선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4년 내내 똑같이 갔고 앞으로의 4년까지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결국에는 지금 목이 메이고 아쉬운 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번 4월 12 총선에 대한 민의는 대통령을 심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를 변화라고 회초리를 심하게 때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 여야의 협치라든지 국정의 운영의 안정화, 그다음에 야당의 많은 어떤 개혁 과제들에 대한 협조를 바라려면 대통령에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잠깐 반짝 바뀌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이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저는 솔직히 그 하나의 찬스라고 봅니다. 이 특검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국정기도를 바꾼다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고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 본인이 바라는 거를 쭉 끌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함으로써 모든 게 마비돼 버리잖아요. 왜 본인하고 관련된 특검,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특검 거부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거 안 변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고, 민주당도 뭐 과도하게 특검 계속 특검 전국으로 22대를 갖고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좀 대통령께서 좀 변하셔라. 그러면 나라도 변하고 민주당도 변할 수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하여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우리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저 관리형 비대위의 역할만 할 거다. 그래서 네. 한 2달 정도 활동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혁신형 비대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걸로 봐야죠. 물론 비대위가 출범할 때 이건 관리형이다, 혁신형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기간도 임기가 6개월이고 1차 안에서 또 연장할 수가 있죠, 6개월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당연히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한가하게 전당대회만 준비하고 빠지는 비대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임에도 불구하고 재창당에 준하는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구성원 전체가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절감하고 있고 네. 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국민적인 메시지를 드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전대 룰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도 밝혔기 때문에 현재 당원 100%로 돼 있는 전대 룰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언론에 공개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내에서는 지금 100%로 돼 있는 당대표 당원 투표 비율 네. 이것을 과거처럼 당심 70% 아니면은 아예 50대 50 대통령 후보 선출처럼요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민심의 반영 비율을 최대한 넣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다양한 당내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을 주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하겠다라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좀 의혹이
넘치신다라고 보이고요.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한 당은 정말 재창당 수준의 어떤 혁신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뭐 민주당도 오랜 뭐 정치 시사를 되돌아보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을 때는 거의 재창당 수준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살아났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돼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저는 다만 그렇습니다.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일성을 했으나 이게 과연 용산과의 관계를 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던지긴 했지만 용산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용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특검법 처리하는 부분도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많은 의원들은 그래 국민들이 우리의 방향들이 틀렸다고 하니 이번에 특검 받아주고 시원하게 털고 가자라는 어떤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이거 거부해야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감지하고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정말 재창난 수준의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지금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당을 탈당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메시지를 아예 그냥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모든 게 맡겨놓겠다. 자율성을 가져라.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보면은 당신과 민심이 일치한다라고 주장했던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앉아 계시는데 뭐 어떻게 재선거당이 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좀 요원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좀 추측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인물난으로 일정까지 연기가 됐었는데 어제 송석준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이종배, 추경호 의원 등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좀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제 3선급에서 원내대표 후보군들 많은 그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이 4선급들에서도 이제 후보를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종배 의원도 이름이 좀 오르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처럼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이 추대되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경합하는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걸로 지금으로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럼 뭐 이철규 의원 본인이 결정할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내에서 명시적으로 이 반발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출마하시기 좀 어렵진 않을까.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철규 의원도 적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또 비춰지는 것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선거잖아요.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뽑긴 하지만 선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어떻게 치러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접고 있지 않냐. 좀 그러게 보입니다. 관측이.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이게 원내대표는 반장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구성하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중진부터 초선급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원내대표 영이 서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친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본인의 역할들이 축소돼 버리고 이런 분이 원내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가야 되냐라는 좀 입장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송석준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자구도로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도라면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도 고민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들이 뭐 열 몇 분씩 지금 나와 있어요. 나경원부터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분들은 중요한 것들은 용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철수 뭐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당원 100%를 어떻게 조정되느냐. 그리고 용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친윤이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느냐 이런 걸 예의주시할 건데 저는 지금 원내대표 부분들은 이철규 의원은 좀 마음을 내려놨고 이제 만에 한다면 당에서 역할을 한다면 당대표 선거로 선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원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좀 강력한 민주당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이죠. 21대에 대한 국회에 대해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밝힌 바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드라이브, 정치개혁이든 민생개혁이든 그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겠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의 역대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준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단일 대우로 움직이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추대 형식으로 선출이 되면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맞나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출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1년짜리잖아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민주당이 다시 재정비되는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많은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뭐 첫 행보부터 걸음걸음을 지켜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광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재추진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예상하는 바 그대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그대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예상 밖의 일은 아닙니다. 걱정을 했었던 것뿐인데 과연 이런 게 맞느냐는 평가를 분명히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 표 계산을 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뭐든지 표로 이렇게 강권을 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이 되겠다. 일하면서 싸우는 건 향토 예비군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로 저희를 국민의힘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싸운다는 단어가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나왔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총선 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1대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여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법사위를 협치라는 명목하에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협치가 아예 발현이 안 되고 법사위에서 건건마다 발목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되게 비생산적이 된 것이죠.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적으로든 뭐 좀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법사위 그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다 이제 잡아놓으면서 패스트트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안건을 60일까지 꽉 채워서 보낸다거나 하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됐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싸운다는 말이 좀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일 잘하고 좀 강력하고 민첩한 민주당이 되겠다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 21대 우리가 좀 놓쳤던 법사위를 가져와서 좀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민생 법안 처리할 거 많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거부하거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협조를 어쩌는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국정기조 변화를 위한 운영위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신속성과
강력한 민주당을 보여주려는 그 두 상임위를 축으로 아마 던진 것 같아요. 예, 법사위와 운영이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 거듭 약속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4년 전 국회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고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불과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회 안에서 뭐가 성사된 게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속으로 투쟁 의지가 많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많다 하더라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첫 일성에서 첫 국회 4년 임기 중에 첫 1년을 담당해야 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의회 정치, 의회주의라는 것을 과연 알고 계신 분이냐. 또 민주정치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하신 말씀을 다 뒤엎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까지 했었으니까 뭐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앞으로 22대 국회 훨씬 더 암울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마냥 협조적이고 뭐 한 당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색이 비슷하긴 하나 방향은 그래도 하는 방식들이 아주 맵거나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불가원, 불가근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감을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의 또 하나의 새로운 뭐 신성 그룹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12명이라는 것들이 여기는 비례로만 12명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를 잃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협력적으로 가면서 국정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할 거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좀 협력적인 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 대변인께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의 12석밖에 안 되지만 존재를 굉장히 의식해야 될 거예요. 의석수로는 상대도 안 되지만 그냥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민주당 지지율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 정도의 큰 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방향은 국회 이제 의석수 확보했으니까 남은 이제 대선을 잘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 하나의 목표일 텐데 조국혁신당에는 조국이라는 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하다가 결국은 경쟁하다 결국 아까 박찬대 의원 말처럼 싸우는 관계가 되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